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1년 6월 19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테이퍼링 이슈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집하는 NHN 한국사이버결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요.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죠.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되고 양적 완화도 지속한다고 했습니다만 점도표의 변화로 시장이 좀 충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다우지수가 0.77% 정도 조정받으면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통화정책 회의 이후보다 다우지수가 1%대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조기 금리 인상 발언이 부담으로 좀 작용한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시장에 부담을 좀 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연준 통화정책 회의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연준이 FOMC 회의 결과로 경제 전망치를 보면 GDP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제 7%대까지 상향을 했고요. 내년과 내후년도는 기저효과였기 때문에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돌아갈 겁니다. 실업률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특히 PC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중요한 지표였는데 코어 PC 쪽을 우리가 보면 근원 개인소비 지출 물가지수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하고 음식료를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것이 이제 올해 3%까지 올라올 것으로 지금 전망을 했고요. 하지만 내년도 내후년도는 2%대를 유지할 거다. 그런데 연준이 중요시 여긴 PC 인플레이션의 타겟팅은 결국 2%대가 될 건데요. 그것이 내년도, 내후년도에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측하다 보니까 결국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금리도 인상 수순을 밟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정상화 수순으로 갈 거라고 지금 시장이 전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도표는 어떻게 변했느냐? 지난 3월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금리 인상을 예고한 그런 연준위원이 4명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7명으로 증가를 했고 2023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금리 인상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2022년은 아니더라도 2023년에는 거의 금리 인상이 될 거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올 하반기 가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이 시장에 조금씩 부담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보도가 잘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몇몇 언론에서는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가 나온 것이 초과지급 준비금에 대한 금리를 이번에 인상했다는 거, 그리고 역환매 조건부 채권, 역RP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것의 금리를 인상했다는 거죠. 초과지급 준비금은 연준이 보통 은행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지급 준비금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초과된 금액을 연준에 맡겼을 때 지급하는 금리가 0.1%였는데 이번에 0.15%로 인상한 거고요. 그리고 역RP라 그래서 연준이 이제 은행에 채권을 매입해 주는데 매입할 때 조건이 뭐냐? 다시 은행에 사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환매 조건부 채권인 거예요. 역RP라는 게. 그런데 이것의 금리가 0%였는데 0.05%로 인상을 했습니다. 특히 역RP의 금리가 중요한 것은 시장 금리의 하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금리 0%에서 0.05%로 올라갔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미 금리 인상이 조금씩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결국 테이퍼링의 수순은 올 하반기 안에 돌아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시장에 충격을 줄까봐 상당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파월 의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거의 말장난 수준입니다. 테이퍼링 문제를 논의할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와, 이거 진짜 어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테이퍼링을 논의했다는 것도 아니고 논의할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야, 정말 말장난의 향연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그것을 잘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든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시장에 알려주는 거예요. 옐런 재무장관이 연준 의장 시절 때 금리를 인상했었죠. 과거 같은 경우는 금리가 한 번 인상이 되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인상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옐런 연준장 때 금리 인상하고 거의 1년 가까이 인상하지 않았죠. 왜? 시장의 충격이 클까봐 계속 관망하면서 천천히 금리 인상 시기를 또 조율한 겁니다. 그만큼 시장 친화적으로 연준이 움직였던 거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금리 인상이 결국 되겠지만 그 금리 인상 과정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아니라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외적인 요소가 시장을 흔들 가능성도 더 크다고 보여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조건이 생긴다면 그래도 어쨌든 시장은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흔드는 시기를 오히려 우리는 잘 매매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이렇게 테이퍼링 이슈에 대한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통화정책 발표 전에는 기술적으로 반등을 했다가 통화정책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고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인데도 금리는 위로 계속 튀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조정기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대외 여건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저것이 가파르게 치솟기보다는 시장에서 적정 수준으로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항상 변동성이 커질 위기가 있을 때 또는 시스템 위기로 전개될 수 있는지 우리가 예측을 해보려면 부실 채권 시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이힐드 채권 시장이죠. 여기에 대한 ETF 시장을 보시면 지금 가격대가 위에서 지금 놀고 있죠. 오히려 고공전투의 모습입니다. 이게 깨지고 내려와야 뭔가 좀 시장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할 텐데 고점에서 계속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아직 큰 충격을 받기보다는 눈치를 보고 있다. 어느 정도 충격을 좀 흡수하면서 진행이 되는 과정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외부적인 요건으로 충격을 받았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주제인 NHN 한국 사이버 결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러면 너무 기니까 사이버 결제로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버 결제 주요 사업 구조는요, 온라인 결제 사업하고 오프라인 결제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오토 결제 사업도 갖고 있는데 아직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관심은 갖고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온라인 결제 사업의 구조를 보면 온라인 쇼핑하기 위해서 카드 결제하면 이 온라인 가맹점들을 대표해서 결제 대행 서비스를 하는 피지 업체, 이게 이제 사이버 결제고요. 결제 대행 서비스라는 피지 업체는 벤 사업자를 통해서 신용카드사로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전송돼서 다시 이렇게 고객에게 상품 지급까지 돌아오는 구조죠. 그런데 사이버 결제는 PG 사업자, 벤 사업자를 다 같이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 벤 사업자가 특이한 구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여러분들 카드 결제할 때 단말기 결제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대행해주는 서비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PG 사업자 구조보다 벤 사업자 구조의 수수료가 더 좋기 때문에 앞으로 벤 사업자의 성장이 더 중요할 수 있겠죠. 동사의 결제 사업 분야에 시장 점유율을 보면 PG 사업 분야는 21.14%로 업계 1위를 지금 달리고 있고요. 온라인 벤 사업자는 5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결제 사업자는 약 9%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은 PG 사업자의 매출이 88% 정도 차지하면서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벤 사업자의 매출은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익 구조가 벤 사업자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익 구조는 거의 5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벤 사업자의 이익 구조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온라인 벤 사업자가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주요 해외 가맹점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IT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 구글 같은 경우가 있고요. 또 여행 항공 쪽 지금은 부진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명품 쪽도 있고 그래서 이런 해외 가맹점을 유치하면서 급격한 성장세보다는 안정적 매출 구조를 또 만들었다는데 장점을 갖고 있어요. 자, 연간 PG 거래 예상치를 보시면 2017년부터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부터 드디어 이제 해외 가맹점 거래액과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에서 8%대까지 높아졌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망치가 13%대까지 올라가니까 전체 매출이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토 서비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테이블에서 바로 주문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QR코드 통해 가지고요. 자, 이런 페이커 오더 서비스가 올 1분기부터 급속도로 런칭이 되고 있어요. 이런 런칭 가맹점이 전망한 듯이 꾸준하게 늘어난다면 분명히 또 매출과 이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사이버 결제 그 매출과 이익 성장률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 2017년부터 이익과 매출이 급속도로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때 가지 못했어요. 재미난 현상인데 그래서 이제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차트를 한번 잠깐 보면요. 2014년에서 15년 갈 때 급등했던 주가가 2016년, 17년, 18년, 19년 초까지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오히려 노딱 사태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단 박스권에서 갇혀버리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생기는 거예요. 보통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데 주가는 가지 못한다, 열받는다, 속상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만큼 주식이 어려운 게 그것이 미리 반영될 수도 있고 후 반영될 수도 있는데 미리 반영됐다가 조정기를 길게 거치고 후 반영되면 그 에너지가 폭발할 수 있는데 지금 후 반영되면서 사이버 결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5월 28일 날 라자드 에셋 매니지먼트가 자산운용사입니다. 여기가 이제 5.14% 지분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6월 8일 날 캐피탈 그룹에서 5.02% 지분 공시를 했습니다. 5% 이상의 매집을 한 주요 외국계가 등장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우리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대응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좋았던 사이버 결제의 주가 흐름인데요. 작년 8월 이후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외국인의 일부 차익 실현과 조정이 나오면서 조정이 좀 깊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조정이 깊어도 결국 시간의 문제지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죠. 자, 최근에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힘이 있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자, 요 시점부터 입줄 매수를 하기 시작해서 꾸준하게 좀 매매를 좀 했고요. 지금 수익권일 겁니다. 기관도. 그리고 최근에 다시 또 외국인들이 입질 매수해서 들어왔는데 수급을 보면 외국인 기관이 지금 쌍끌이 들어오고 있죠. 최근에 6월 7일자로 외국인들은 하루도 안 빼놓고 지금 수급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평균가가 외국인 같은 경우 최근 수급 평균가 6월 7일자 이후 평균가가 54,300원 정도가 돼요. 한 187억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매도하지 않고 주가가 54,000원대를 깨고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또 단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죠.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외부적 요건, 테이퍼링 이슈가 됐든 뭐든 외부적 요건에 의해서 깊이 조정이 된다 그러면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지난 저점대를 만약에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러면 매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또 그래서 물려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과 모멘텀이 있는 기업, 그 기업에 수급까지 붙어 있다면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기회를 자꾸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외국인 매집주는 언제나 주목해야 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